고분자의 모폴로지에 대한 지식을 왜 필요로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분자의 모폴로지를 알게 되면은 그 고분자의 물리적 성질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고분자의 모폴로지를 설명하는 모델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그림과 같은 프린지드 미셀 모델입니다. 이 프린지드 미셀 모델은 좀 개념적인 그런 모델이고요. 또한 2차원적인 모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연신공정이라고 하는데 연신공정, 드로잉 프로세스, 우리말로는 연신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신공정에 의해서 고분자의 인장 강도 또는 인장 탄성률이 이러한 그 기계적인 물성이 어떻게 연신공정에 의해서 높아지는지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고분자 사슬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적층된 그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미셀 주변에 이렇게 연장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프린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림 모델을 우리가 프린지드 미셀 모델, 다시 말해서 미셀 옆에 프린지가 붙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프린지란 말은 목도리 같은데 이런 이렇게 술 같은 것들이 붙어 있죠, 그죠? 아니면 또 뭐 커튼 같은데 밑에 이렇게 장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프린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 부분이면 이 부분이 프린지, 이 부분을 미셀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프린지라고 불러서 이 모델은 프린지드 미셀 모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게 됩니다. 그럼 폴리에틸렌의 경우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멀한 폴리에틸렌의 경우에 그 모폴로지를 프린지드 미셀 모델에 의해서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미셀 부분들이 미셀 내부적으로는 고분자의 적층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미셀들 각각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미셀들의 방향이 그렇게 배양이 잘 돼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은 그렇게 높지 못하게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성 또는 결정화도라는 것은 전체 영역 중에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이 부분들이 사실 결정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의 비율은 뭐 60%를 크게 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폴리에틸렌 고분자를 위아래 방향으로 잡아다닌다. 다시 말해서 연신, 드로잉을 한다. 영어로는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드로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우측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같은 일반적인 폴리에틸렌 물질인데요. 이것이 연신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배향 질서가 약 90% 이상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와 같이 한쪽 방향으로 온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때 자세히 보시면은 원래는 무정형으로 있었던 이런 그 영역들, 프린지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미셀 속으로 편입돼서 들어가는 그러한 그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폴리머의 연신 후 결정화도는 뭐 85% 정도까지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연신 공정 전에는 이와 같이 그 탄성률이, 인장 탄성률이 약 1기가파스칼 정도 되던 것이 100배 정도가 향상이 돼서 약 100기가파스칼로 높아진다 하는 거죠. 예. 실제적인 예를 들면 이 좌측에 있는 이 빨간색 우리가 많이 쓰는 노끈이 있어요. 바로 이 노끈이 이러한 연신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끈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그 터프한 그 박스를 포장할 때 쓰이는 이러한 두꺼운 이런 노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노끈은 모두 다 이와 같이 연신 공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길이 방향으로는 상당히 강하죠.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죠. 길이 방향으로는 우리가 잡아다녀서 쉽게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인장 강도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또 이 노끈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좌우로 이렇게 잡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쪼개져요. 가로 좌우 방향으로는 쪼개집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현재 이 모폴로지를 가진 폴리머가 위 아래 방향으로는 잡아당길 경우에는 전부 다 그 힘을 고분자의 사슬들이 견디기 때문에 아주 강한 반발을 받는 반면에 좌우로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분자 간의 2차 결합력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갈라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예상이 되죠. 따라서 프린지드 미셀 모델에 의해서 폴리머의 연신 전과 연신 후의 모폴로지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물성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폴리머의 모폴로지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들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모폴로지의 관찰은 대체적으로 구조 분석 기술이다 하는, 구조 분석 기법이다 하는 방법에 의해서 모폴로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 모폴로지를 관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관찰법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관찰법입니다. 직접적인 관찰법들은 주로 현미경 기술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FM은 Atomic Force Microscopy. 여기서 마이크로스코프 하게 되면은 현미경이라는 장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스코피 하면은 그러한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법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는 우리말로 원자간력 현미경법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 이것은 주사 터널링 현미경술이라고 번역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이것은 투과 전자 현미경법이죠. 그 다음에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이것은 주사 전자 현미경법이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는 광학 현미경술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를 든 것들은 대부분 다 현미경인데 다 사용하는 파장들이 달라요. 사용되는 전자기파의 파장들이 달라요. 결국 어떤 현미경 기술의 해상도 또는 배율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서 그 정밀도가, 정확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로는 약 뭐 1000배 정도밖에는 확대가 되지 않고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광학 현미경에 편광을 사용하게 되는 폴라라이즈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 편광 현미경법, 폴라라이즈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는 우리가 POM이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편광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결정 조직, 어떤 분자의 배항 방향
등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간역 현미경술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것은 양자역학적인 어떤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어떤 원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 청력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 또는 터널링이 일어나는 터널링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미세한 모폴로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자현미경은 TEM과 SEM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있죠. 그런데 이 전자현미경 기술에 의한 관찰은 좀 단점도 좀 존재합니다. 일단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죠. 그러나 단점이 역시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용자의 편견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넓은 화면에 여러 부분들의 정보가 동시에 보입니다. 그럴 때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이해하고 싶은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또 그 반대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도 혼재하게 되는데, 이럴 때 관찰자의 편견이 작용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전체 화면을 볼 때 공간적인 평균, 스페이셜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전체의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어디냐, 평균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그 장면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스트럭처럴 레벨들, 어떤 구조적인 수준, 다시 말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 부분,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결정 부분과 그 주변의 무정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수준 차가 큰 부분들인데, 도대체 그 부분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어떻게 서로 배열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관찰은 쉽지가 않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특히 어떤 질서도가 있지 않은 무정형으로 랜덤하게 어떤 분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특징을 정량적으로 잡아내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단점도 이 직접적인 관찰법, 다시 말하면 현미경 기술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측정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다시 구조적인 방법과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광학 기술을, 다시 말해서 회절이나 산란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기파가 시료 내부의 규칙적인 부분과 불규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산란이나 회절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모폴로지를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XRD는 엑스레이 디프랙토메트리, X선 회절 분석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이것은 소각 X선 산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이것은 초소각 산란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몰 앵글 레이저 스캐터링, 이것은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는 산란 기술인데, 레이저 광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파장이고 아주 직진성이 있는 그런 빛이죠. 그래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소각 레이저 산란 기술. 다시 정리하면은 이 방법들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 여기서 빛은, 레이저는 눈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X선들은 눈으로 볼 수 없죠. 대신에 파장이 짧기 때문에 미세한 구조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광산란이나 광회절 분석법들은 어떤 그 통계적인 처리를 통해서
전체 시료가 갖는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균화시켜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성적인 그 모폴로지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통계 처리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이 직접적인 방법들과 기초해서 서로 같이 함께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그 좋은 그 관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비구조적인 방법인데요. 간접적이면서 비구조적인 방법. 그 중에는 첫 번째로는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미분 주사 열량계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DSC는 물질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전이 현상들에 대해서 흡열이나 발열 등 그 열역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모폴로지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분석합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미 속도식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요, 등온 결정화의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DSC는 뒷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DMTA라는 것이 있는데, DMTA는 Dynamic Mechanical Thermal Analysis, 열 기계 분석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이 DMTA법에서는 온도의 변화에 따르는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통해서 모폴로지의 변화 거동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분자 소재와 마찬가지로요, 고분자 소재의 내부에도 결정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고분자의 결정은 말이죠. 고분자의 결정 또는 결정상은 개개 원자들의 배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분자 사슬들의 적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라믹이나 금속에 비해서 결정 내의 원자의 배열들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고분자 사슬의 적층에 의해서 질서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TEM,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의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폴리에틸렌의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여기서 이렇게 국수 가닥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고분자의 사슬이 아닙니다.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 고분자의 사슬이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릴 고분자 결정, 즉 다시 말하면 라멜라라고 하는 고분자 판상 결정들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X선 회절 패턴인데요. 결정 구조를 가진 어떤 시료에다가 X선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X선이 규칙적으로 회절을 하면서 라우의 반점이라고 하는 이런, 또는 라우의 분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패턴들이 관찰되는데요. 이 관찰되는 이 라우의 패턴의 모양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속에 찍혀져 있는 점들의 위치와 거리와 각도, 이런 것들은 결정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라우의 패턴을 분석을 하면 거꾸로 이 결정이 어떠한 결정 구조로 이루어진 결정인지, 결정 구조 중에는 모노클리닉, 트라이클리닉, 올소고날, 크로스패킹 등등 그 결정계를 얘기하는 그 결정의 특징들이 있죠. 종류들이 있죠.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정의 결정 상수, A축, B축, C축의 길이,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각도들, 이러한 어떤 특정 결정의 형태를 확인하는데 이 X선 회절 분석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X선 회절 분석법을 통해서 뭐 고분자뿐만이 아니고 뭐 세라믹이나 금속 등 다양한 결정 구조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이 말은 우리가 X선 결정학이라는 그러한 학문 분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광원으로서 전자기파로서 X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렉트론, 전자선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그런 패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X선과 전자선은 파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패턴들이 나타나는 거리나 각도 등이 X선에 의한 결과와는 다르게 나오지만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응용도 같은 방법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폴리 다이아세틸렌의 단결점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 그림은 우리 폴리 아이소프렌, 트랜스폴리 아이소프렌의 다 결정 부분을 관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SC, 아까 말씀드린 디퍼런셜 스캐닝 칼로리메트리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좀 더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C는 이 그림에서처럼 이 샘플과 그리고 레퍼런스를 각각 서로 다른 히터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별개로 컨트롤이 되는 두 개의 히터 속에 시료와 레퍼런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승원 속도로 가열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샘플의 온도와 레퍼런스의 온도가 항상 같게 유지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같은 승원 속도로 가열하면서 레퍼런스에 비해서 샘플 쪽이 흡열 또는 발열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하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레퍼런스는 당연히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나 또는 어떠한 그 전이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너트한 그런 물질을 넣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이 샘플 쪽에서 어떤 결정화가 나타난다, 결정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레퍼런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레퍼런스에 비해서 샘플 쪽에서 결정화열에 해당하는 그런 발열이 감지가 될 것이고요. 만약 거꾸로 이 샘플 쪽에서 결정이 녹는 용융 현상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 용융열에 해당하는 흡열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 우리가 많이 다룬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죠. PET의 DSC 서모그램. 자, DSC 서모그램입니다. 이 서모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는 우리가 서모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IR,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또는 뭐 NMR 스펙트로스코피, 그러한 이제 분광학 기술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열 분석 기술에 의해서 얻은 데이터는 서모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그림은 페트에 대한 DSC 서모그램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X축은 온도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온도를 높여갑니다. 자, 그리고 Y축은 여기 엑소라고 써 있고 밑에 엔도라고 써 있는데요. 엑소라는 것은 엑소서믹을 줄여서, 이거 줄여서 엑소라고 표현한 거고, 엔도는 엔도서믹을 줄여서 엔도라고 표시한 겁니다. 여기서 엑소라는 것은 당연히
발열을 얘기하죠. 그리고 엔도는 흡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DSC에서는 레퍼런스에 비해서 샘플 쪽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열 또는 레퍼런스에 비해서 샘플 쪽에서 방출되는 열, 다시 말해서 열의 흐름, 히트 플로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트 플로우 상에서 발열이면 위쪽으로 피크가 나타나고 흡열이면 아래쪽으로 피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트의 경우에 상온서부터 가열을 시작해서 유리전이 글라스 트랜지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폴리머 내부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죠? 무정형 영역에서 세그멘탈 모션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고체일 때보다 부피 팽창률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 부피 팽창을 위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은 당연히 흡열 상황이 되겠죠. 흡열. 그래서 이와 같이 커브가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값을 우리가 유리전이 온도라고 하고, 실제로 유리전이가 시작돼서 끝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온도 구간 동안에 유리전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열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처음에는 굳어져 있던 폴리머 내에서 모션이 시작되고 그 모션이 점점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폴리머 내부에 있는 무정형 영역의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는. 근데 그 무정형 영역에 있는 고분자들 중에서는, 분자 사슬 중에서는 결정화를 할 수도 있었는데 결정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높은 온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냉각을 시키면서 어떠한 특정 모양을 가진 이러한 샘플을 제조를 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냉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냉각의 속도가 천천히 느리게 냉각이 됐다 그러면, 비록 무정형 부분으로 냉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패킹이 돼 있는 정도가 다르다. 만약에 급냉이 돼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더욱 무질서한 상태로, 용융 상태에서 아주 무질서하던 상태로 그대로 냉각이 되고, 또 천천히 냉각이 되면은 조금 더 컴팩트한 게 냉각이 됨과 동시에 또한 결정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결정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좀 빠른 속도로 냉각이 된 무정형 부분들 중에서는 유동성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만 주어진다 그러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분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유리전이 온도를 지나서 모빌리티, 다시 말해서 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제공이 된다면 차곡차곡 적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적층을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부르느냐? 결정화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결정화가 시작이 돼서 피크를 거쳐서 결정화가 끝났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고 이 꼭지점을 우리가 크리스탈리제이션 템퍼레처, 결정화 온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위쪽으로 피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피크의 면적을 우리가 다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결정화 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결정화 열이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얼마나 많은 부분이 결정화되느냐는 것은 이 시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냉각 속도가 결정화에 용이할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결정화가 이루어지기에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냉각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에는 아무리 결정이라고 해도 분자 간의 인력은 2차 결합력이기 때문에 분자들에 가해지는 열 에너지, 열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져서 분자 간의 2차 결합을
극복을 하고 결정이 용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의 결정이 용융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멜팅 템퍼레처, 용융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서부터 또 나머지 부분들이 서서히 용융이 되고 여기서는 용융이 완전히 끝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델타 HM, 멜팅, 용융열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DSC 방법을 사용하면은 고분자 시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이 현상들, 다시 말해서 유리전이, 결정화, 용융, 이러한 전이 현상들을 충분히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 커브들 아래에 있는 면적들을 계산을 하면은 우리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무정형 영역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결정 영역에 속해져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폴로지에 대한 간접적인 관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폴로지를 알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DSC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결정화가 일어나는 온도는 대개 유리전이 온도보다 약 30도 정도가 높아서 유동성, 다시 말해서 폴리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주어진 온도부터 용융 온도의 10도 이하 정도까지 범위 내에서 결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의 결과입니다. 용융 온도에 가까워지면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져가지고 결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결정이 해치되는 과정이죠. 그죠? 이쪽부터는 결정이 생기는 과정이 되겠고요. 결정성. 자, 무엇이 과연 폴리머를 결정화하도록 만드느냐? 결정화를 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결정화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는 아직 완벽하게 잘 모릅니다.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고분자의 사슬 구조가 질서가 있고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고분자의 사슬 구조가.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분자 사슬 간의 2차 결합력이 충분히 강해서 자, 외부에서 가해지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분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또는 제멋대로 엉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눌러줘야 됩니다. 분자 간의 2차 결합력이 강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두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도 사실 대부분의 고분자들은 고분자의 분자량만큼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선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 고분자 분자세가 한쪽 방향으로 늘어서다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폴딩이 일어납니다. 접혀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이유는 뭐죠? 이와 같이 분자 간의 2차 결합력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접혀서 들어가죠. 그럼 또 이 사이에 분자 간의 2차 결합력으로 인해서 안정화가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접혀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체인 폴딩이라고 부릅니다. 분자가 접힌다는 거죠. 사슬이 접힌다. 체인 폴딩이 일어난다. 사실 이 그림은 체인 폴딩이 2차원적으로 화면상에서만 일어나게 되겠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3차원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체인 폴딩이 일어나는 폴리에틸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체인 폴딩의 이 길이가 대략 100옹스트롬 정도까지 가능하다. 한 10나노미터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체인 폴딩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분자 결정화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체인 폴딩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체인 폴딩이 일어나다가 이 부분이 다시 접히지 않고 폴디드 체인 이 덩어리 이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때 인접한 다른 폴리머가 여기 와서 적층이 시작되고 다시 폴딩이 되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또 다른 분자가 여기에 옆에 와서 적층이 되고 이렇게 오는. 자, 사실 이 그림도 역시 2차원적인 그림이라서 실제적인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러한 체인 폴딩이 일어난 면들이 서로 스태킹, 접층이 돼서 사실은 이런 3차원적인 그 판상 구조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3차원적인 판상 구조체를 우리가 라멜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 이 라멜라 내부는 결정성 영역이죠. 그죠? 크리스탈린 라멜라 영역이고요. 바깥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프린지드 미셀 모델에서의 프린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무정형 영역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고분자 결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라멜라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멜라에 여기서 R자가 붙으면 형용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멜라는 사실은 판상 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2차원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판상 구조들은 이렇게 사실은 3차원적인 이런 판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 판상 구조 라멜라 내부는 결정성이고 그 사이에 이 부분들은 무정형 영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라멜레, 이것은 이제 라멜라의 복수형입니다. 판상 구조들이죠. 이러한 판상 구조들은 무정형 영역과 결정 영역이 서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폴리에틸렌의 경우에는 이 레이어 thickness, 이걸 다른 말로 라멜라 thickness라고도 부르겠죠. 그리고 라멜라 thickness가 폴리에틸렌의 경우에는 약 10나노메타 정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현미경 TEM 마이크로 포토그램 안에서의 이 국숫가락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이 가락들이, 이 가락 하나하나가 이 층상 구조의 단면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국숫가락 사이에 검게 표시된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그 층상 구조 내에 있는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이와 같은 무정형 영역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멜라들은요, 길이, 폭, 옆으로의 크기는 거의 수 마이크론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고분자의 모폴로지를 설명하는 모델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들이 어떤 특정 모델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종합이 돼서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고분자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프린지드 미셀 모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지드 미셀 모델에서는 자, 배향된 고분자 사슬들의 다발이 작은 결정 영역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가 미셀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이 미셀들은 무정형 영역, 프린지라고 부르는 무정형 영역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 사이들이 다 프린지로 돼 있는 무정형 영역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정 영역들은 무정형
매트릭스, 기제라고 하죠. 무정형이 이 전체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와중에 결정 영역들은 무작위적으로 분산돼 있다 하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미셀이라고 불렀는데, 이 미셀이라고도 부르고 뭐 라멜라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한데, 이러한 작은 결정들을 우리가 칭하는 용어는 크리스탈라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탈라이트. 작은 결정들을 우리가 크리스탈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크리스탈라이트들은 실제로 두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옹스트롬 정도까지 될 수가 있고, 그 길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십 내지 수백 옹스트롬의 폭을 가지며 길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 부분들, 이 미셀 내부에는 고분자 사슬들이 규칙적으로 적층되어 있다. 배양된 채로 적층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결정 길이는 이 폭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배 더 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 고분자 사슬 하나가 일부분은 무정형 영역에 존재하고 또 일부분은 결정 영역에 들어가서 있고 또 다시 나와서 무정형 영역에 존재하고, 어떤 특정 분자 하나가 무정형 영역과 결정 영역에 동시에 편입이 돼서 존재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컨셉을 보여주는 것이 프린지드 미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프린지드 미셀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결정 영역과 무정형 영역이 고분자 안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다, 멋지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드로잉 오퍼레이션, 연신 공정에 의해서 고분자의 결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분자를 양쪽을 잡아다니게 되면은 고분자의 사슬들이 응력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배양이 되는데, 무정형 영역에 있는 분자들까지도 잡아다녀서 결정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결정성이 degree of crystallinity, 결정화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결정화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따르면은 퍼펙트한 결정은 없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라멜라들이, 미셀들이 무정형 영역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미셀의 크기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미셀과 그것을 엮어주는 무정형 영역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100% 크리스탈리티는 얻어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 이 모델은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건 없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없는데, 그래도 아직도 모든 교과서, 고분자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화도, 결정성, 그리고 어떤 폴리머의 내부 구조, 모폴로지죠. 그것이 내부 구조가 그 폴리머의 기계적 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없어진 모델이지만 그래도 모든 교과서에 다 수록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지만 레귤러 리엔트리 모델입니다. 이 레귤러 리엔트리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폴딩이 이와 같이 계속 폴딩이 이루어져서 라멜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와 같이 만들어진 라멜라들이 폴딩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면들끼리 서로 이렇게 스태킹이 이루어진다. 스태킹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진 라멜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폴딩과 스태킹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라멜라를
형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위치보드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이 레귤러 리엔트리 모델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완벽하게 폴딩이 되고 폴딩된 면들이 스태킹이 돼서 라멜라를 이룹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헤매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모포스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모델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스위치보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모델이죠. 자, 스위치보드라는 게 뭐냐? 자, 지금은 우리가 전화 교환을 전자식 교환기를 사용해서 교환을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수동식 교환기를 썼습니다. 수동식 전자교환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는 전화를 받아서 직접 스위치 보드에다가 이 선을 꽂아주는 겁니다. 꽂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폴리머 모폴로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위치 보드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왜 그런가를 보시면 지금 이 라멜라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무정형 영역을 한참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면 벌써 이것만 봐도 무정형 부분에 기여하는 폴리머 사슬이 있고 결정 라멜라에 기여하는 폴리머 사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가다가 외부에서 무정형 영역에서 헤매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 체인의 끝이 자세히 보시면 이 같은 체인의 사슬의 끝이 먼저 들어온 거죠. 끝이 먼저 들어와서 체인 폴딩이 이루어지고 자 이만큼 거리 간격을 두고 하나의 폴리머 체인이 다시 거꾸로 다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옆에 있던 인접한 체인이 이렇게 체인 폴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각각 다 이제 3차원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이 위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이 수동식 전화 교환기의 바깥 외부에서 본 것 같은 말하자면 어떤 판에 선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렇죠? 이건 또 우리 전자공학 실험할 때 이 선을 갖다 이렇게 연결하는 브레드보드라는 것도 있죠. 그죠? 이런 보드 모양으로 된다 해서 스위치보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이 왼쪽 그림의 경우에 바로 했다가 바깥에서 조금 다니다가 왔지만 바로 옆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adjacent re-entry 우리말로는 뭐 인접 진입 모델이다라고 뭐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경우 인접해서 들어오던 인접하지 않고 들어오던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 연관이 되고 또 합쳐져서 전체적인 이 스위치보드 모델을 형성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자, 선형 폴리에틸렌의 싱글 크리스탈, 단결정이라고 하죠. 우리는 단결정. 단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핵으로부터 만들어진 결정 덩어리. 다시 말해서 결정 결함이 없고 하나의 핵으로부터 만들어진 전체 결정 하나를 우리가 단결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다결정, 폴리크리스탈이라는 것이 있죠. 다결정이라는 것은 결정의 핵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조금씩 여러 개의 결정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폴리크리스탈이라고 하죠. 다결정. 자, 이 단결정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폴리머의 단결정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폴리에틸렌의 경우에 자일렌이나
톨루엔 용매로 해서 녹이고 가열을 하면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자일렌이나 톨루엔에 넣고 끓이면 용액이 얻어지는데 그 폴리에틸렌 용액을 천천히 온도를 낮추면 그 속에서 폴리에틸렌이 결정이 일어나면서 석출이 됩니다. 그때 아주 천천히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폴리에틸렌의 분자들이 이와 같이 아주 가지런히 체인 폴딩이 일어나면서 라멜라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역시 전자현미경 TEM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에 의한 사진인데요. 여기서 피라미드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이러한 라멜라 층이 여러 개가 겹쳐진 그런 구조, 여러 개가 겹쳐진 층층이 겹쳐진 구조를 나타냅니다. 뭐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은 커다란 용기에다가 정말 다일루트한 그런 용액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주 묽은 용액, 그리고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뭐 정말 큰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정말 작은 양의 단결정밖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업적으로는 이렇게 폴리머의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지 않죠. 이런 경우는 폴리에틸렌의 결정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공을 들여서 단결정을 만든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체인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재밌는 모델인데요. 고분자 섬유를 만들 때 이와 같은 이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 위에 폴리머를 멜트를 얹어 놓고 압력을 이렇게 가하면 일로 이제 폴리머가 내려오겠죠. 압력을 위해서 가하면. 근데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폴리머 체인들이 이 속에서 온라인 배양을 하지 않겠어요? 배양을 하면서 이 밑에서 이제 굳어서 섬유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보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용융방사라고 합니다. 용융방사, 용융물, 폴리머 멜트로부터 어떤 스피너렛, 방사구, 뭐 지금은 적을 필요 없으시고요. 방사구를 통해서 폴리머 멜트를 밀어내면서 서서히 고화가 되면 이제 섬유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섬유 내부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죠. 내려오는 동안에 섬유 내부에서 흐름성이 있었죠. 흐름성이. 이 흐름성에 의해서 섬유 내부의 고분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배양이 이루어집니다. 익스텐셔널 플로우, 위아래 방향으로 흐름성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내부에 있는 폴리머 사슬들이 그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배양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섬유상, 파이브러스 또는 피브릴라라고 하는데 섬유상의 구조를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섬유상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런 디스크 모양의 라멜라들이 생겨요. 것들이. 대신에 요 라멜라의 두께는 체인 폴딩의 두께는 상당히 작아요. 상당히 작지만 이런 모양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고, 또 이 줄기, 이 섬유 안에도 역시 고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배양이 돼 있어요. 이 모양을 보면은요, 마치 이 꼬치 같이 보이는데, 이 꼬치를 이제 그 쉬쉬라고 하고, 이것을 케밥, 우리 그 터키에 가면은 그 터키의 음식 중에 그 쉬쉬 케밥이라는 게 있고, 뭐 항아리 케밥, 도네르 케밥이라는 것이 있죠. 이 쉬쉬 케밥은 꼬치에다가 양고기를 꽂아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익스텐디드 체인 모델에 의해서는 쉬쉬 케밥 스트럭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것을 확대해서 찍어 놓은 사진이 요 두 개, 요거까지 포함해서고요. 그것을 멀리서 찍어 놓은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섬유 모양인데, 전체적으로는 섬유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이 디스크들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거 보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디스크들을 연결하는데 이렇게 나선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도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회오리 감자라는 게 있죠. 아주 달콤하게 튀겨놓은 이 회오리 감자의 모습과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 모델을 만들었다면 아마 회오리 감자 모델이라고 했겠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이 모델을, 이 구조를 쉬쉬 케밥 구조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폴리머에 있어서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결정 모양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스페룰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스페룰라이트는 스피어. 이거는 구죠, 구, 스피어. 그 다음에 크리스탈라이트. 크리스탈라이트는 작은 결정을 얘기한다 그랬죠. 스피어와 크리스탈라이트를 합친 말. 스페룰라이트로서 이 스페룰라이트는 우리말로는 구정이라고 표시합니다. 구정. 구 모양의 결정. 그래서 구정이라고 표시합니다. 3차원적인 구정이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처음에 고분자 용융물에서 멜트 상태에서 폴리머들이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고 있었겠죠. 폴리머 사슬들마다 그 운동 에너지가 각각 조금씩 다르죠. 어떤 분포를 갖고 있겠죠. 좀 활발히 움직이는 분자도 있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좀 에너지가 낮은 그런 분자도 있죠. 그런 것들의 분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죠. 볼츠만 분포에 의해서 에너지 분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폴리머 사슬이 먼저 운동성을 잃겠죠. 그 과정에서 먼저 폴리머의 일부가 이렇게 체인 폴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주 작은 결정 상태를 우리가 결정 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결정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정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레이디얼 방향으로 3차원적으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라멜라, 체인 폴딩에 의해서 라멜라가 만들어지고, 이 라멜라는 어떤 일정한 크기를 가진 어떤 리본과 같은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나가는데, 길이가 길게 이쪽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어떤 섬유상의 모양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층상 구조를 가진 섬유의 형태다 해서 라멜라 피브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멜라 스트럭처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자는 라멜라, 결정성 라멜라에도 포함이 되고, 또 이런 무정형 영역에도 포함이 되고, 또 지나가다 또 다른 라멜라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라멜라와 라멜라를 서로 엮어주고 있는 이런 분자들을 우리가 타이 몰레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이 라멜라층과 라멜라층 사이에 뭐 타이 몰레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엮어주지 못하는 또 무정형 영역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아모포스 리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으로는 3차원적으로 이와 같은 구 모양의 결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페룰라이트, 구정이라고 부르지만, 이 구정은 자체가 100% 크리스탈린이 아니고 무정형 영역과 이와 같은 라멜라 결정 영역이 섞여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체이다 하는 것입니다.